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헤이스는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편집장 마이클 홀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 버튼까지 손가락 하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시간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22년 경력의 BBC 탐사보도 기자였습니다. 피파 고위 임원들의 뇌물 장부를 세상에 꺼냈고 중국 국경지대를 몰래 넘어 북한 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담았고 아무도 쓰지 않으려 했던 위구르 탄압 보고서를 BBC 황금 시간대에 내보냈습니다. 그의 삶은 거짓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권력이 숨긴 것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지금 그는 무서웠습니다. 오늘 전화를 하면 22년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7일 전 그는 한국에 왔습니다.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조작을 폭로하라. K-팝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국가 프로젝트인지 화려한 이미지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밝혀라.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3일이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조작은 금방 드러난다고. 그런데 7일이 지났습니다. 그가 찾아낸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 오늘 그 진실을 편집장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편집장이 원하지 않는 진실을, 시청자들이 원하지 않는 진실을, 회사가 원하지 않는 진실을. 이것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확신 하나로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그 확신이 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흔들린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런던 BBC 본사 3월 15일. 런던의 3월은 빛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해가 나는 것도 아닌 하늘 전체가 낡은 아마포처럼 회색으로 걸려있는 날들. 데이비드 헤이스는 그런 날씨를 남들과 다르게 좋아했습니다. 선명한 날보다 흐릿한 날의 판단이 더 정확해진다고 느꼈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고 그림자가 없으면 감추는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BBC 본사 4층 복도를 걸을 때 데이비드의 구두 소리가 리놀륨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22년을 걸어온 복도였습니다. 처음 이곳을 걸을 때 그는 32살이었습니다. 지금은 54살이었습니다. 그 22년 사이에 그가 폭로한 것들이 이 복도를 가득 채울 만큼 쌓여 있다면 아마 걷지 못할 것이라고 가끔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 홀트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흰머리와 갈색 머리카락이 반반씩 섞인 남자. BBC에서 35년을 보낸 사람 특유의 무게감이 그의 어깨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이 태블릿을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캡처 화면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영상 링크들. 한국, 서울, BTS, 광화문. 그런 단어들이 제목마다 반복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3월 21일에 광화문에서 무료 공연을 한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공식 발표했어요. 26만 명이 모인다고. 데이비드는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광고성 발표겠죠? 아니야. 마이클이 태블릿을 다시 밀었습니다. 서울시 공식 행정 공고야. 교통 통제 계획까지 나와 있어. 지하철 연장 운행, 버스 노선 증편, 경찰 배치 계획. 이건 실제 행정이야. 데이비드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문서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이클이 계속했습니다. 이 공연을 보러 오는 외국인들이 올해 한국 관광객 2천만 명 전망을 만들고 있어. SNS 전체가 들끓고 있고. 그런데 시청자들이 묻고 있어. 이게 진짜냐고. 한국 정부가 K-팝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냐고. 국가가 대중음악을 도구로 써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죠. 자네가 가서 확인해. 화려한 이미지 뒤에 뭐가 있는지. 진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조작이 있으면 밝히고. 데이비드는 잠깐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먼저 나와 있었거든요. 언제 출발이에요? 3월 19일. 일주일 줄게.
3일이면 됩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조작은 금방 드러나니까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이 진짜면 진짜라고 쓰면 되고 설계된 것이면 어딘가에 반드시 균열이 보입니다. 그 균열을 찾는데 3일이면 충분해요. 22년 동안 항상 그랬습니다. 마이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7일 줄게. 넉넉하게. 데이비드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이미 속으로 기사 구조를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 K-팝은 국가가 설계한 산업이다. 두 번째 섹션 팬덤은 그 설계의 결과물이다. 세 번째 섹션 한국의 이미지는 거대한 국가 마케팅이다. 결론 현상은 실제하지만 본질은 조작이다.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이제 현장 취재로 살을 붙이면 됐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는 집 책상에 앉아 사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 예산, 하이브 주가, BTS 관련 정부 지원 규모. 숫자들이 쌓였습니다. 그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정부 자금이 들어간 문화산업. 설계된 성공. 노트 한 귀퉁이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을 수출하는 나라다. 감정은 언제나 설계될 수 있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천공항 3월 19일 오전 11시.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눈을 뜨고 창문 덮개를 올렸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첫인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공항이 깨끗하다고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러나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늦췄습니다. 공간이 컸습니다. 유럽 공항들도 큰 곳이 많지만 크기가 아니라 밀도의 문제였습니다. 히드로 공항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간이 뒤엉키는 느낌이 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안내 표지판은 있는데 직원은 없고 줄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고 그런 혼란이 없었습니다. 안내판이 4개 언어로 동시에 표시됐습니다. 직원들이 군데군데 서서 표지판을 찾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물어보기도 전에요. 관광객용 서비스겠지. 데이비드는 생각을 눌렀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공항은 이렇게 한다. 전략적으로. 줄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입국 심사가 끝나고 짐을 찾고 출구로 나오는데 총 23분이 걸렸습니다. 히드로에서는 보통 45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데이비드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다가 멈췄습니다. 공항 하나가 좋다고 나라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어. 그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카메라맨 제임스 리드가 옆에서 공항 내부를 카메라로 찍고 있었습니다.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필드 경험은 많지 않았지만 눈이 좋았고 무엇보다 군말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오랜 경력에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좋은 동료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좌석이 깨끗했습니다. 와이파이가 됐습니다. 제임스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고 데이비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면서 창밖에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강 양쪽으로 아파트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신흥경제국 도시 풍경.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해. 데이비드는 생각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그는 내일 계획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3월 21일 광화문 콘서트. 팬덤의 실체를 확인할 것. 동원인지 자발인지. 감정이 진짜인지 연출인지. 그 차이를 찾아낼 것. 창밖으로 서울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광화문 광장 3월 21일 새벽 5시 45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데이비드는 눈을 떴습니다. 호텔 방 천장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뜨겁고 썼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호텔을 나섰을 때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3월의 서울은 런던보다 조금 더 추웠습니다. 숨을 내쉬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멈췄습니다. 새벽 6시가 채 안 됐는데 지하철 차량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도 보라색이었습니다. 보라색 조끼, 보라색 머플러, 보라색 야광봉. 10대부터 50대까지 얼굴 생김새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새벽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동원이다. 데이비드는 즉시 생각했습니다. 이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올 리 없어. 그러나 그는 그 판단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광화문역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그는 멈춰섰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줄이 아니었습니다. 덩어리였습니다. 광화문 앞 광장부터 세종대로를 따라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손마다 보라색 봉이 들려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5분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표정들 좀 봐요. 데이비드는 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설레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억지로 눈을 뜨고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래된 약속을 지키러 온 사람들의 표정. 그 표정은 모국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알아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연기할 수는 없어.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 데이비드는 즉시 눌렀습니다. 탐사보도의 첫 번째 적은 감정이입이야. 그는 무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무리 앞에 멈췄습니다.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여성 셋이 돗자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를 보자 잠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가 BBC 기자증을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역 앱을 켰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브라질, 케냐, 폴란드. 세 대륙이었습니다. 새벽 광화문에서. 항공권은 누가 샀어요? 브라질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포르투갈어가 영어로 변환됐습니다. 제가 샀어요. 왕복 1,600달러요.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았어요. 1년. 데이비드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기계적으로 글씨를 썼지만 머릿속에서는 뭔가가 잠깐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왔어요? 유튜브로도 볼 수 있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라질 여성의 눈가에 뭔가가 고였습니다. 작년에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험에 2번 떨어지고 아버지 직장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때 이들 노래를 들었어요. 가사를 번역해서 읽었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녀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이 그때 제게 필요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데이비드는 펜을 멈췄습니다. 케냐 여성이 이어 말했습니다. 오빠가 군대를 갔어요. 케냐 군대는 위험한 지역에 파견되거든요. 매일 밤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군대를 갔잖아요. 그것도 본인들이 선택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폴란드 여성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돈이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했어요. 가난해도 괜찮다고. 지금 상황이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그녀가 잠깐 웃었습니다. 믿었어요. 그 말을. 데이비드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이것은 마케팅으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케터가 아무리 정교하게 팬덤을 설계한다 해도 브라질의 한 여성이 1년 동안 밥값을 아껴서 비행기를 사는 마음을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케냐의 새벽 두려움을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진짜야.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생각이 즉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이 감정들이 진짜라는 것이 그것을 만들어낸 방탄소년단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야. 정교하게 설계된 상품이 진짜 감동을 줄 수도 있어. 디즈니 영화를 보고 우는 사람들의 눈물이 가짜인가? 아니지.
하지만 그게 디즈니를 순수한 예술이라고 말할 근거가 되진 않잖아. 그는 조금 더 걸었습니다. 군중 사이를 헤쳤습니다. 그때 중년 부부가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쪽을요. 데이비드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온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17이었죠.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딸이 이 사람들 팬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공연을 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왔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치유받으러 왔으니까요.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이미 많이 울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여기 있었습니다. 딸이 서고 싶었던 자리에. 데이비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 증인들, 고발자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거리. 공감하되 흔들리지 않는 거리. 지금 그 거리가 조금 좁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그는 다시 한번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드론을 띄웠습니다. BBC 자체 계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시 발표 26만 명이 과장인지 확인할 것이었습니다. 드론 화면을 봤습니다. 광화문에서 세종대로를 따라 서울시청 방향까지 보라색 물결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전문적인 군중 밀도 계산 방식을 썼습니다. 헥타르당 인원수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대규모 집회에서 이 방식을 써봤습니다. 계산이 나왔습니다. 약 911만 명이었습니다. 26만은 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0만은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데이비드 10만 넘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공식 발표 26만 실제 약 10만. 과장 있음. 하지만 10만도 사실. 오후 8시가 됐습니다. 광화문 광장 전체의 조명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그 순간의 고요함을 데이비드는 나중에도 오래 기억했습니다. 10만 명이 동시에 숨을 참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도시 한복판에서 그 많은 사람이 만들어낸 침묵이 공기를 눌렀습니다. 그때 경복궁 정문이 열렸습니다. 600년 된 궁의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7개의 실루엣이 어도 위에 섰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만이 밟을 수 있었다는 그 돌길을 600년 전에는 왕이 걸었고 지금은 7명의 청년이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아리랑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오래된 민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는 노래. 수백 년을 살아남은 노래. 그것이 현대적으로 편곡돼 광화문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군중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수백 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0만 명이 됐습니다. 브라질 여성도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케냐 여성도. 폴란드 여성도. 멕시코 부부도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불렀습니다. 독일 관광객도 이탈리아 학생도 나이지리아 청년도. 국적이 달랐습니다. 피부색이 달랐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데이비드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찍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는 빛과 소리를 기록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만 명의 진동이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딱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제조할 수 없는 감정이다.
콘서트가 끝나고 군중이 흩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바닥을 봤습니다. 10만 명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또는 떠나기 전에 주워 담은 것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오늘 뭘 찾았어요? 데이비드는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밤의 서울이 흘러갔습니다. 팬들 감정은 진짜였어. 그럼 폭로는요? 그런데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10년 넘게 만들어진 상품이야.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K-팝 산업에 투자해온 결과야. 팬들 감정이 진짜라는 게 그 산업이 설계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야. 팬들은 진심이야. 하지만 그 진심을 만들어낸 구조는 정교하게 기획된 거야. 제임스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부부는요. 죽은 딸 대신 온 부부는 그것도 설계된 반응이에요. 데이비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낼 중간 보고를 써야 했습니다. K-팝 팬들의 감정은 진짜다. 그러나 이것은 10년 이상 지속된 국가 지원 산업의 결과물이다. 팬덤은 설계의 산출물이다. 내일부터 그 설계의 균열을 찾겠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경복궁 지붕이 어둠 속에서 보였습니다. 600년 된 궁궐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예상과 달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진짜 한국을 보겠습니다. 전시용이 아닌 진짜 모습을. 홍대 서울한국어 아카데미 3월 22일 오전 10시. 비가 내렸습니다. 홍대 골목의 낡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데이비드는 이미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정부 지원 없이 배운다고. 그럴 리가. 반드시 뭔가가 있을 것이다. 무료 강좌거나 장학금이거나 정부 보조금이거나. 문을 열자 3층 어학원이었습니다. 접수대에 30대 여성이 앉아 있었고 데이비드가 BBC 기자증을 보여주자 잠시 후 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말을 고르는 사람 특유의 조심성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어떻게 돼요? 현재 등록된 학생이 60명 정도예요. 이 작은 학원 하나에 60명이요? 데이비드는 놀랐습니다. 다들 어디서 왔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베트남 요즘은 아프리카에서도 와요. 수강료는요? 월 30만 원입니다. 주 5일 하루 2시간이에요. 정부 지원은요? 데이비드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학금이나 보조금.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순수 민간 학원이에요. 학생들이 전부 자비로 내고 다녀요. 데이비드는 손을 멈췄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다고. 교실 봐도 될까요? 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약 15명의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전부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씁니다. 표현을 배울 거예요. 저는 학생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학생들이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진지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데이비드는 독일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26살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6달이요. 왜 배워요? 영어면 되잖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내년에 한국 회사에 취직 신청을 하려고요. 한국어를 하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어려워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글은 사흘이면 읽을 수 있어요. 알파벳보다 훨씬 쉬워요. 사흘요? 데이비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써요. 기역과 알을 합치면 가예요. 규칙이 거의 예외가 없어요. 영어는 같은 글자도 상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나이트에서 K는 묵음이고 도에서 GH는 묵음이고 한글에는 그런 게 없어요. 프랑스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요. 한글 자체는 사흘 만에 읽었어요. 문법은 어렵지만 글자는 프랑스어보다 훨씬 규칙적이에요.
데이비드는 원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글이 정말 사흘이면 배울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배우기 쉽게 설계됐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원리로 만들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와 만든 원리가 모두 명확한 문자예요.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문자 체계를 혼자요? 세종대왕이 핵심 원리를 설계하고 집현전 학자들이 보완했어요. 데이비드는 노트에 적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알파벳은 페니키아에서 시작해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넘어오면서 수백 년에 걸쳐 진화했습니다. 중국 한자는 3000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문자도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고. 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굵어져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우산을 받쳐주며 물었습니다. 어때요? 데이비드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은 없었어. 학생들이 전부 자비로 다니고 있어. 한글도 진짜인 것 같아. 그럼 또 못 찾은 거네요. 아니야. 데이비드가 멈췄습니다. 제임스, 생각해봐.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건 인정해.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뛰어났던 거지. 하지만 600년 전 천재 한 명의 작품이잖아. 한 명이 뛰어났다는 게 나라 전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야.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K-팝이야. K-팝이 당기고 있는 거야. 결국 같은 구조야. 제임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글을 배우러 온 학생들은요? 정부가 시켜서 온 건 아니잖아요. 데이비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의 빗속 서울을 봤습니다.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가 찾은 것은 진짜 감정과 진짜 문자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역사를 보겠습니다. 70년 만에 500배 성장이라는 숫자가 진짜인지 아니면 통계 트릭인지. 전쟁기념관 용산 3월 23일 오전 9시. 용산 전쟁기념관 입구에 커다란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두 군인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안내판에 형제의 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운 형제가 전쟁터에서 다시 마주치는 순간을 표현한 것이라고. 데이비드는 잠깐 그 동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상적인 설치물이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연출이지. 역사의 숫자가 중요해. 첫 번째 전시실에서 그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1953년의 한국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판자와 돌조각으로 이어붙인 집들,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 맨발의 아이들, 도시 전체가 잿더미였습니다. 그중 한 사진 밑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 1인당 국내 총생산 67달러. 그 옆에 비교 수치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에티오피아 64달러가나 62달러. 데이비드는 멈췄습니다.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다고. 그는 계산기 앱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사진들을 봤습니다. 미군 부대 근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커다란 통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설명을 읽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 뼈, 채소 껍질을 한데 모아 끓인 꿀꿀이죽. 전쟁 직후 많은 가족의 유일한 끼니였다. 데이비드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많은 나라의 비극을 취재했습니다. 북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손이 떨리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슬픈 이야기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진과 지금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였습니다. 전시를 계속 걸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이어졌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섹션에 현재 통계가 있었습니다. 2024년 한국 1인당 국내 총생산 3만 5천 달러. 세계 경제 규모 13위. 데이비드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67 3만 5천. 523배. 70년 동안. 그는 제임스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진짜야? 통계청 자료래요. 출처가 여기 있어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176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6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70년이었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넘어갔습니다. 외환위기 섹션이었습니다. 1997년. 설명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져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채 195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라가 얼마나 무너질 것 같았을지 데이비드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8년 1월 금 모으기 운동 시작. 350만 명 참여. 금 227톤 수집. 350만 명이요. 데이비드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350만 명. 한국 전체 인구가 당시 약 4,70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350만 명, 약 7%가 자발적으로 금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낡은 영상이었습니다. 은행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이 줄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금반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은행 직원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면. 젊은 여성이 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남성이 금시계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돌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유아기에 받은 금으로 만든 돌 선물이었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이 나섰다. 할머니는 50년 전 받은 결혼 반지를 내놓았다. 아이들은 돌반지를 내놓았다. 3년 만에 한국은 195억 달러 부채를 완전히 상환했다. 데이비드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웃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임스가 팔을 잡았습니다. 데이비드 괜찮아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67달러. 음식 찌꺼기를 끓여 먹던 나라. 그 나라가 70년 만에 3만 5천 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이 줄을 서서 결혼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3년 만에 갚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념관 앞 광장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노트를 열었습니다. 1953년 67달러. 2024년 3만 5천 달러. 70년 523배. 1997년 외환위기 195억 달러. 350만 명 금 모으기. 3년 만에 전액 상환.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숫자야. IMF 자료고 세계은행 통계야. OECD에서 확인한 거야.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70년 만에 500배.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야. 네. 미국 원조가 있었을 거야. 한국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고 냉전 체제에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한 거야. 원조, 기술 이전, 시장 개방. 한국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금 모으기 운동은요? 그건 인정해. 그건 대단했어. 데이비드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기반이 있었을 거야. 미국이 깔아준 기반. 그게 없었다면 금 모아도 소용없었을 거야. 그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내놓은 할머니는 미국이 시킨 거야? 명동 골목 3월 24일 정오. 나흘째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거창한 것 말고 작고 일상적인 것.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밥. BBC 마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일반 손님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받는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명동 골목에서 그는 관광객용처럼 보이지 않는 식당을 골랐습니다. 간판도 낡고 메뉴판도 한국어로만 된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40대 남성이 맞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외국인이어도 특별히 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구글 번역으로 김치찌개 2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채 들어가기도 전에 테이블 위로 접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감자조림, 깻잎, 무생채, 오이무침, 계란말이, 두부조림. 10개가 됐습니다. 11개가 됐습니다. 주인이 마지막 접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반찬 12가지 나갑니다. 데이비드는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테이블이 접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메인 요리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본으로요. 추가 비용 없어요? 없어요. 반찬은 무료예요. 더 드시면 리필도 돼요. 데이비드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제임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펄펄 끓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뜨겁고 얼큰했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반찬들을 하나씩 먹었습니다. 김치, 콩나물, 멸치볶음. 하나하나 달랐습니다. 짠 것도 달콤한 것도 아삭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한 끼가 될 것 같았습니다. 김치가 다 떨어졌을 때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가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치 더 드릴까요? 한 그릇 가득 리필해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2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먹었는데 팁은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주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한국은 팁 문화 없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데이비드는 계산을 했습니다. 런던에서 같은 식사를 했다면 메인 요리 2, 반찬 12가지, 리필까지. 서비스 차지 12.5% 물값. 최소 50파운드. 한화로 8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는 2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인근 식당을 2곳 더 방문했습니다. 혹시 이 식당만 특별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2곳 다 비슷했습니다. 반찬이 나왔습니다. 리필이 됐습니다. 팁이 없었습니다. 한 곳은 뷔페식이었는데 1인당 1만 5천 원에 30가지가 넘는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그는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기원.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이었습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도덕적 덕목이었던 사회. 팁이 없는 이유도 나왔습니다. 서비스는 이미 가격에 포함된 것이라는 개념. 따로 팁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다는 문화. 데이비드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반찬 12가지 무료. 리필 무제한. 팁 없음. 런던 50파운드 대 서울 2만 원. 문화다. 전통이다. 오래된 것이다.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또 진짜야. 조작이 아니야.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이에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간 곳은 명동이야. 관광지야. 외국인 많이 오는 곳이야.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어. 뒷골목 가면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문화야. 소프트한 거야. 음식 문화가 좋다고 나라가 대단한 건 아니잖아.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였습니다. 방탄소년단도 한글도 역사도 음식 문화도 계속 예상이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산업이야. 기술이고 무기고 시스템이야. 그날 밤 그는 습관적으로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40억 달러 돌파 세계 5위. 영국은 7위. 그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5위. 한국이. 영국은 7위. 경기도 성남 방산 전시관 3월 25일 오전 10시. 건물이 컸습니다. 유리와 철제로 된 현대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어젯밤 그는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를 직접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240억 달러, 영국 170억 달러. 타이밍이겠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중동에 전쟁이 많으니까.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야. 본사 내부는 보안시설이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공개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전시관 문을 열었을 때 데이비드는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실물 크기의 모형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 K9 자주포, 천궁-2 지대공 미사일. 각각의 앞에 설명판이 붙어 있었고 옆에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K9 자주포 앞에 섰습니다. 실물 크기 모형이었습니다. 높이가 3m가 넘었고 포신이 위협적으로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판을 읽었습니다. K9 자주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주포. 분당 최대 6발 사격. 최대 사거리 54km. 폴란드 1000대, 호주 75대, 이집트 100대 수출 계약. 폴란드의 1000대. 그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눈 덮인 폴란드 평원에서 K9의 포를 발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멀리 목표물이 폭발했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카메라를 향해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 자주포는 우리 군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속도, 정확도, 신뢰성 모두 최상입니다. 데이비드는 천궁-2 앞으로 갔습니다.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아랍에미리트 수출. 실전 배치 후 요격률 96% 기록. 96%. 실전에서. 영상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뭔가가 날아왔습니다. 미사일이거나 드론이었습니다. 그때 천궁-2가 발사됐습니다. 하늘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것들을 96%의 확률로 격추한다. 벽 한쪽에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한국. 데이비드는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6위 이탈리아, 7위 영국. 영국이 7위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만든 나라입니다. 200년 넘게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생산해온 나라입니다. 지금도 항공모함이 있고 핵무기가 있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BAE 시스템즈, 롤스로이스 같은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영국보다 위입니다. 홍보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데이비드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 아닌가요? 중동 분쟁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거 아닌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 매출 증가율이 지난 3년 연속 30%가 넘어요. 세계 방산 업계 평균이 56%예요. 6배 차이예요. 일시적이지 않아요. 기술력의 차이예요. 데이비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제임스가 물을 건넸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흘 동안 그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정부 프로젝트야. 한글은 천재 한 명의 작품이야. 경제 성장은 미국 원조야. 음식 문화는 소프트 파워야. 하지만 이건 달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기야. 전투기고 자주포고 미사일이야. 하드파워야. 실전에서 검증된 거야. 그리고 영국을 넘어섰어. 내 나라를.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임스. 그가 말했습니다. 네. 나 틀렸을 수도 있어. 처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어.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일 수도 있어. 데이비드가 계속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발전한 거일 수도 있어. 70년 만에.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그래프가 있던 건물 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특수한 시기일 수도 있어. 타이밍이 좋았던 거야. 운이 좋았어.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운만으로는 영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여섯째 날 오전 그는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12년 연속 세계 1위. 스카이트랙스 평가. 그 숫자가 진짜인지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가 진짜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1위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와이파이가 됐습니다. 40분쯤 걸렸습니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에서 조급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5분 안에 끝났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됐습니다. 노트북을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방을 엑스레이에 넣고 지나가면 됐습니다. 히드로에서는 신발을 벗고 노트북을 꺼내고 벨트를 풀어야 합니다. 보통 30분이 걸립니다. 면세구역을 걸었습니다. 넓고 쾌적했습니다. 그때 한 안내 데스크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길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 밖으로 나와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야. 건물도 장비도 안내판도.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구석구석 닦는 청소부. 못 알아들으면 함께 걸어가는 직원. 이것은 매뉴얼만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축적된 어떤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5,000원이었습니다. 히드로에서는 6파운드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스카이트랙스 순위를 검색했습니다. 2025년 기준 1위 인천, 2위 도쿄 하네다, 3위 싱가포르 창이, 히드로는 12위였습니다. 그는 공항을 한 바퀴 더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70년 전에 이 나라 사람들은 음식 찌꺼기를 끓여 먹었습니다. 판자집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항을, 이 시스템을, 이 태도를. 이튿날 그는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하천이 보였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바닥에 돌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쳤습니다. 이 하천은 1950년대에 복개됐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로 쓰다가 2005년에 다시 뜯어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물을 흐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낚시대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원래 여기 뭐였어요? 하수도였죠. 할아버지가 낚시대를 슬쩍 당기며 말했습니다. 콘크리트 덮어서 도로로 쓰다가 다시 뜯어낸 거예요. 20년 전 일이에요. 왜요? 도로가 더 실용적인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돌려주려고요. 서울 한복판에 물이 흐르는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데이비드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를 뜯고 하천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입니다.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 교통 인프라를 줄이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리가 물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물을 택했어. 그는 일어났습니다. 한강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후 5시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강이 컸습니다. 서울을 가로질러 흘렀습니다. 양쪽으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펼쳐져 있었고 멀리 다리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치킨과 맥주를 샀습니다. 치킨 한 마리 18,000원, 맥주 4,000원. 강변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강물도 주황색이 됐습니다. 서울 스카이라인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7일 전 런던 BBC 회의실에서 마이클 홀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작인가? 가서 진실을 밝혀. 데이비드는 확신했습니다. 3일이면 됩니다. 지금 그는 한강변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조작을. 진실만 찾았습니다. 제임스가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편집장한테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 뭐라고 할 거예요? 데이비드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 위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지개색이었습니다. 그 빛이 강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야지. 믿을까요? 모르겠어. 나도 직접 와서 보고 나서야 믿었으니까. 맥주캔을 비웠습니다. 쓰레기통을 찾아버렸습니다. 한강을 뒤돌아봤습니다. 70년 전 이 강변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음식 찌꺼기를 끓여 먹었습니다. 지금은 여유롭게 치킨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에 무지개빛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편집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내일. 그는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것을 더 보고 싶어. 처음으로 일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화면에 마이클 홀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1시간째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7일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광화문의 10만 명. 브라질 여성의 눈물. 멕시코 부부의 손. 한글 학원 교실의 피부색 다른 학생들. 67달러. 결혼 반지를 건넨 할머니의 떨리는 손. 방산 전시관의 세계 5위 그래프. 공항에서 할머니와 함께 걷기 시작한 직원. 청계천의 물고기. 한강의 치킨. 전부 진짜였어. 하나씩 균열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나씩 예외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7개가 전부 진짜면 이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데이비드, 전화해야 해요. 알아. 무서워요. 데이비드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응. 제임스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22년 경력에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피파 비리를 폭로할 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수용소 증언자를 찾아 중국 국경지대를 돌아다닐 때도 위험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짓을 찾아 진실을 말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방향이 명확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편집장이 원하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데이비드. 마이클 홀트의 목소리가 빠르게 받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주일이 걸렸네. 뭘 찾았나? 데이비드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편집장님, 보고 드립니다. 어서 해봐. 저는 조작을 못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뭐라고? 한국은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데이비드, 제대로 조사한 건가?
네. 데이비드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갔습니다. 10만 명이었어요. 공식 발표 26만은 과장이었지만 10만이었습니다. 팬들은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왕복 항공권을 샀고 죽은 딸 대신 온 멕시코 부부도 있었어요.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마케팅으로 만들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건 케이팝 얘기고. 들어주세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22년 경력에서 편집장 말을 자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잠깐 멈췄습니다. 한글 학원에 갔습니다. 6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정부 지원 없이 월 30만 원씩 자비로 내고 배우고 있었어요. 전쟁기념관에 갔습니다. 1953년 1인당 소득 67달러.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어요. 지금은 3만 5천 달러예요. 70년 만에 523배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350만 명이 결혼 반지를 은행에 가져갔어요. 3년 만에 195억 달러 빚을 갚았습니다. 마이클이 말하려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계속했습니다. 방산 전시관에 갔습니다. K9 자주포 1000-2 미사일. 폴란드에 1000대 수출했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전 요격률 96%입니다.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5위예요. 영국은 7위고요. 침묵이 더 길어졌습니다. 잠깐만. 마이클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보다 위라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입니다. 한국 240억 달러, 영국 170억 달러예요. 그건 일시적일 거야. 중동 전쟁 때문에. 한국 방산 기업들 매출 증가율이 3년 연속 30% 이상입니다. 세계 평균 56%의 6배예요. 일시적이지 않아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인천공항도 직접 갔습니다. 12년 연속 세계 1위. 히드로는 12위예요. 청계천은 도로를 뜯어내고 하천을 만들었어요. 한강공원에는 주말 저녁마다 수만 명이 나와 있어요. 편집장님, 한국은 조작이 아니에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긴 침묵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데이비드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야.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폭로야. 마이클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미지를 설계하는지, 케이팝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활용되는지. 그게 시청률이 나오는 거야. 한국이 대단하다는 다큐멘터리는 아무도 안 봐. 자네 그거 모르나? 모르지 않아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야. 각도를 주는 거지. 의심을 제기하는 거야. 그게 탐사보도야. 데이비드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탐사보도가 아니에요. 선동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마이클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탐사보도는 진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데이비드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피파 비리를 폭로할 때 비리가 있었으니까 폭로했어요. 북한 수용소를 세상에 알렸을 때 수용소가 실제했으니까 알렸어요. 진짜이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조작이라는 근거를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쓰는 건 제가 할 수 없어요. 데이비드, 현실을 봐. 시청자들은 한국 폭로를 원해. 그게 시청률이야. 그럼 거짓말을 만들어내라는 건가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비드, BBC를 배신하는 건가? 배신.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버스들이 달렸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도시가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에는 판자집들이었던 자리였습니다. 편집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BBC의 모토가 뭔가요? 무슨 소리야? Nation shall speak peace unto nation. 나라가 나라에게 평화를 말한다.
진실을 통해서요. 그게 BBC의 존재 이유잖아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았어요. 한국이 진짜라는 진실이요. 그걸 말하는 게 BBC를 배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조작을 만들어내는 게 배신인가요? 긴 침묵.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매우 천천히, 매우 분명하게. 데이비드, 마지막으로 묻겠네. 자네 정말로 이 진실을 보도할 건가? 시청자들이 원하지 않는 진실을. 회사가 원하지 않는 진실을. 데이비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에 서울을 봤습니다. 67달러. 음식 찌꺼기. 결혼 반지를 내놓은 할머니. 1년 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비행기 표를 산 브라질 여성. 딸 대신 광화문에 온 멕시코 부부. 아리랑을 함께 부른 10만 명. 할머니와 함께 걸어간 공항 직원. 물고기가 헤엄치는 청계천. 무지개빛 불이 켜진 한강 다리. 네. 그가 말했습니다. 보도하겠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럼 각오는 돼 있겠지. 파노라마 팀에서 자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22년의 커리어 전부였습니다. 각오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데이비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자리를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22년을 바친 직장을, 피파 비리도 북한도 중국도 다 버텨낸 커리어를, 한국 때문에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70년의 진실 BBC 프로듀서의 7일 기록.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제임스가 옆에서 봤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정말 쓸 거예요? 응. 일자리 잃을 수도 있어요. 데이비드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제임스를 봤습니다. 제임스. 일자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진실이야. 그는 다시 키보드로 돌아갔습니다. 첫 문장을 쳤습니다. 저는 폭로하러 왔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미지를 조작하는지 밝히려고요. 그러나 7일 동안 제가 찾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 한국은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거짓을 찾아 헤매던 한 기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확신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헤이스는 계속 썼습니다. 데이비드 헤이스가 그 원고를 BBC 내부 시스템에 올린 것은 3월 28일 오후였습니다. 편집장 마이클 홀트는 48시간 동안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49시간째 단 2줄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방영 결정됐네. 제목은 우리가 정한다. 방영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데이비드의 원래 제목과는 달랐지만 내용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영 직후 BBC 홈페이지 조회수는 사흘 동안 전체 기사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시청자 반응 중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자가 진짜 기자다운 것이 무엇인지 오랜만에 봤습니다. 데이비드 헤이스는 파노라마 팀을 떠났습니다. 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거짓을 찾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7일 동안 진실만 보이는 나라에서 찾았습니다. 그 진실은 한국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것이 기자의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